카불 공항 앞에서 일어난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170명을 넘은 가운데 미국이 무인 항공기를 동원해 이슬람 국가 IS 지도자 한 명에 대한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향한 IS의 추가 테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390명을 품은 충북 진천군 주민들의 결정에 시민들이 진천 특산물 구매로 보답에 나섰습니다.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 쇼핑몰엔 평소에 10배 넘는 주문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를 독감처럼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복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는 완치자 가운데 절반이 후유증을 호소하고 독감보다 치명률도 훨씬 높아 전문가들은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총경급 경찰 간부가 업자로부터 7년 동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계좌로 매달 100만 원씩 월급 형태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건을 보도해서 단독 취재했습니다. 뉴스A 조수빈입니다.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훨씬 어렵다. 현재 아프간 상황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수도 카불 공항에 자행된 폭탄 테러로 사상자만 1,000명이 넘은 가운데 미국이 곧장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번 테러를 벌인 이슬람 국가 IS는 악명 높은 탈레반마저 선을 그을 만큼 급진적인 테러 단체인데요. 반드시 추적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미국이 숨진 미군 13명에 대한 복수를 시작한 겁니다. 자, 저희 취재진이 백악관에 가 있습니다. 유성진 특파원, 미군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보복에 나섰죠? 네,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미군 13명이 숨진 카불 공항 테러가 발생한 지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번 보복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가를 치르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가 지난 시점입니다. 미국은 드론 한 대를 띄워 아프간 동부에 있는 낭가하르 주로 보냈습니다. 이곳은 이번 테러를 일으킨 IS 아프간 지부인 ISK의 근거지인데요. 여기서 차량에 타고 있는 대원 한 명을 정밀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당국은 이번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는 없고 한 명이 살해됐다면서도 이 인물이 카불 공항 테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정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아프간 전쟁에서 발을 빼려던 참인데 이번 테러로 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백악관은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평소 바이든 대통령은요, 이곳 백악관이 아니라 주말이면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에 머물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비상 상황인 만큼 이곳 백악관에 머물고 있고요. 5시간 뒤에는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아프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1,000명 가까이 아프간에 남아있는 자국민 대피 작전도 문제지만요. 아프간에서 또 다른 테러가 벌어질 수도 있고 미 본토를 겨냥한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카불 테러로 하루 연기된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Got a detailed briefing about yesterday's attacks and the measures they're taking to protect our forces and complete the mission. And we will complete the mission. 드론을 이용한 이번 기습 보복으로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향후 지상군의 추가 투입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테러 이후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불거지는 등 비판은 들끓고 있습니다. 철군 시한까지는 이제 사흘 남았는데요. 추가 테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미국의 오판에 대한 비난은 철군 시한이 임박할수록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백악관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예, 미국의 복수는 빠르고 정밀하고 단호했습니다. 테러 발생 하루 만에 무인 드론을 띄웠습니다.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이 드론으로 핀셋처럼 아주 정밀하게 차량 이동 중인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추가 보복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우린 목표를 성공적으로 제거했으며 민간인 사상자는 없다. 드론 보복 공습 직후 미 중부사령부가 올린 성명입니다. 중동 지역과 서남아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무인 드론인 MQ-9 리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이 11m, 너비 20m인 드론은 최고 시속 482km 비행이 가능한데 닌자 미사일이라는 별명을 가진 암살용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첨단 추적 장치를 이용해 미국 본토에서도 표적만 살해할 수 있어 하늘의 암살자로 불립니다. 이번 공습 목표인 IS 대원도 동료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드론 공습 지역은 카불 공항 테러를 자행했다고 시인한 ISK 지도부의 근거지로 아프가니스탄 동부 랑가르하르 주였습니다. 아프간 주재 러시아 대사는 ISK의 규모가 4,000명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근무한 미국 전직 장성은 앞으로도 제거 목표물을 찾기만 하면 추가 공습을 단행할 것이라며 보복이 이어질 가능성도 내다봤습니다. I think he made clear yesterday that he does not want them to live on the earth anymore. 미국은 신속한 보복으로 테러 공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아프간 내 정보망이 건재하다는 점도 과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네, 이 장면 전 세계인이 잊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정확히 2주 뒤면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0년이 됩니다. 테러 배후를 응징하겠다며 시작한 아프간 전쟁은 지금도 출구를 빠져나가기도 힘겹습니다. 미군 철군 시한이 겨우 사흘 남았습니다. 이번 같은 테러와 보복 공격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유일한 생존의 문이죠. 카불 공항 문이 닫히기 전에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사망자 명단이 붙은 병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큰 부상을 당한 남편의 상태를 확인한 아내는 망연자실. 카불 공항 입구에서 발생한 IS의 폭탄 테러로 숨진 아프가니는 하루 새 더 늘어 170여 명. 미군 13명과 영국인 3명을 포함하면 사망자는 200명에 육박합니다. 부상자도 1,300명을 넘었습니다. 당초 2차례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항 남동부 에비게이트 한 곳에서만 테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 can confirm for you that we do not believe that there was a second explosion at or near the Baron Hotel, that it was one suicide bomber. 카불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이 이번 테러와 관련된 인물들을 붙잡았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IS 대원이 사용한 폭탄 조끼에는 폭발물 11kg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은 테러가 발생한 게이트를 봉쇄하고 검문도 강화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공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수류탄 소음으로 해산시켜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엄청난 규모의 비극을 슬퍼하면서도 탈레반에게서 탈출하려 필사적이라고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 시한을 사흘 앞두고 다음 테러 목표는 피난민을 태운 수송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돈으로 혼쭐 낸다는 신조어로 어려움에 처했거나 감사한 곳에 물건을 많이 사주는 착한 일을 일컫습니다. 지금 충북 진천군이 돈줄 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 탈출한 아프간인들이 이 뉴스를 본다면 한국인의 정을 또 한 번 느낄 것 같은데요. 조현진 기자입니다. 진천군이 운영하는 농특산물 판매 쇼핑몰에 공고문이 떴습니다. 주문이 몰려 일부 상품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양해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평소 30건 정도였던 주문은 오늘 하루에만 500건을 넘겼습니다.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309명을 따뜻하게 맞은 진천군 주민들에게 시민들이 특산물 구매로 보답에 나선 겁니다. 실제 구매 인증과 함께 주민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보다는 생산자들한테 다 돌려드리는 쇼핑몰이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형편이 어려워 7살 딸의 생일을 챙길 수 없는 가장에게 공짜 피자를 선물했던 피자집 업주 황진성 씨. 사연이 알려진 뒤 수많은 시민들이 이 피자집에 주문을 넣으면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돈줄은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와 힘을 합쳐 지역 아동보호센터에 피자 100판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많이 와닿아요. 진짜 코로나로 힘든다는 게 다 같이 힘든 시기에
잘 버텨가지고 다 그냥 별 탈 없이 그냥 한 가정 다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선행과 온정을 베푼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혼쭐을 내주는 데 동참하면서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건 설사 나았다고 해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독감처럼 나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섣불리 시도해도 되는 건지 허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 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49세 여성 A씨. 완치돼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아직 숨 쉬는 게 불편합니다. 기침은 약간 해요. 숨이 약간 차다고 해야 되나? 퇴소한 이후로는 약은 안 먹었거든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대구 지역 코로나 확진자 241명을 대상으로 후유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반이 넘는 127명이 확진 1년이 지났는데도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상은 집중력 저하, 인지기능 감소, 기억 상실, 우울감과 피로감 순이었습니다. 완치된 사람들도 혹시 모를 후유증이 걱정입니다. 2열기로 한 7.3 정도 나오긴 하는데 그러다가 또 내려가고 헛기침 나는 게 기억력이 감퇴되는 게 1년이 지나고서도 그럴까 걱정은 되죠. 최근 일각에선 위드 코로나를 언급하며 이제 독감처럼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의 경우 독감과 달리 후유증과 합병증을 유발하고 치명률도 높다며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독감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고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백신을 맞고 단체로 면역을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최근 시작된 18세부터 49세 접종 예약률도 67%에 그치는 등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무뎌지고 있는데 당국은 감염 예방의 최선은 백신 접종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길에 쓰러져 있던 시민을 경찰이 살렸습니다. 1등 공신이 초코 우유였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 한 명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무언가 다급히 물으며 초콜릿을 고르고 잠시 뒤 편의점 직원이 가져다 준 초코우유를 계산한 뒤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30대 남성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지난 26일 밤. 차량 문은 열려 있고 운전자는 도로 위에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비상깜빡이 켜져 있었고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발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식은땀 흘리고 몸을 떨고 있었고 약간의 그 쇼크가 온. 현장에 도착한 최덕영 경위는 저혈당 쇼크를 직감하고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달려간 겁니다. 작년에도 올림픽대로에서 저혈당 환자를 발견해가지고 초콜릿 우유나 사탕을 사다가 오명시켜서 귀가시킨 적이 있고.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뒤 바로 당분을 보충하면 15분 안에 회복이 가능하지만 오래 방치되면 숨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최경희가 사온 초코우유를 마시고 5분 뒤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의 발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서울 선능력 인근에 이런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기사가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무엇보다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노동 환경 그 자체가 문제라고 배달기사 동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선릉역 출구 앞. 인도 위에 국화꽃과 술병들이 빼곡히 놓여져 있고 추모 글귀가 적힌 쪽지들도 붙어 있습니다. 그제 인근 교차로에서 사고로 숨진 4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이런 일을 당했는 것 같은데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도 좋은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감사하겠어요. 쉴 틈 없이 시간에 쫓기는 배달기사들도 잠시 오토바이를 멈추고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당장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사실 밤에 잠도 안 올 정도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좀
다시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게끔 경각심을 가지고 뭐 좀 최대한 잘 해결됐으면 좋은 바람이죠. 배달 플랫폼들 간 속도 경쟁이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플랫폼 기업에서 저희 라이더들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배달을 해라라고 했을 때 페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고 당일 전화를 받지 않는 아들을 걱정하며 어머니가 남긴 문자 메시지도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건 민주당 안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여럿 있기 때문이겠죠.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사퇴할 수 있지만 민주당 스스로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퇴쇼 하지 말고 수사부터 받으라. 이게 민주당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부친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를 운운하며 피해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친의 농지 매입에 대해 귀농 목적이라고 했다가 투기 가능성을 인정하며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공격했습니다. 지금은 의원직 사퇴 운운하며 셀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때가 아닙니다. 거짓 해명에 대해 분명한 사과부터 다시 내놓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연일 사퇴쇼 공세를 이어가면서 윤 의원의 사퇴안이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퇴쇼를 한다고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왜 부결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퇴쇼가 아니게 만들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회기 중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은 본회의에 상정돼도 부결시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혹여 윤 의원의 사퇴서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윤 의원 사퇴쇼에 들러리로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 특권을 버리고 수사받기 위해 의원 면직시켜달라는 것을 민주당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사퇴안 처리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되지만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SNS상에서 윤희숙과 함께합니다 챌린지를 시작하며 윤 의원의 힘을 보탰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충청 지역은 여야를 불문하고 선거판에서 승패를 가르는 스윙 보터 역할을 해왔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도 마침 충청에서 스타트를 끊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모두 오늘은 충청으로 갔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충청을 향했습니다. 이 지사는 장인의 고향이 충주라며 자신을 충청 사위로 소개했습니다. 충청의 사위 저 이재명이 대덕특구를 재창조 수준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전환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네거티브를 자제하며 충청권 맞춤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정치 현안이 아닌 정책 질문만 해달라고 공격을 차단하며 지역 표심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네거티브 하는 쪽이 득되는 경우가 제가 보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믿고 우리 정책 경쟁으로 계속 쭉 나갈 생각입니다. 이 지사의 하루 앞서 충청 일정을 시작한 이낙연 전 대표는 나흘간 충청권에만 머무릅니다. 이 전 대표는 전통시장 등 세종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바닥 민심을 훑었습니다.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이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서 금강의 기적을 이룰 때가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조형물이 있는 장소에서 당원 지지 선언을 갖고 민주당 정통성을 잇는 후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어떤 바람이 몰아쳤든가 우리에게도 맞서야 할 바람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충청권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일주일 뒤인 다음 달 4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합니다. 두 주자 모두 첫 순회 경선인 충청에서부터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네, 여랑이랑 송찬욱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어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를 풀겠다며 외신 기자들만 따로 불렀어요. 그때 어땠다는 건가요? 달라요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 여론조사를 들었습니다. 거의 99%가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시키려고 그런 이유가 뭐? 국민의 70% 이상이 요구를 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최근 좀 조사들 보면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법을 뭐 추진하는 걸 철회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여론이 낮다고 법을 철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딱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유리한 여론조사는 입법 근거로 삼고 정작 그 여론이 달라지면은 어떻게 할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국민의 70% 찬성을 얘기하고 있지만요. 이 최근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선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답변 28.9%에 불과했습니다. 개정을 반대하거나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외신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면서 오히려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어요. 네, 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가짜 뉴스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외신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되는지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명확한 답변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가짜뉴스라는 거는 사실 1인 미디어로부터 훨씬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인 미디어는 저희 국회 과방위에서 외신도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문체부가 다른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왜 그걸 월요일에 통과시켜야 하는지. 네,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 여당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싶으니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뭐 새벽 4시에 밀어붙인다든지 하는 그 절차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얘기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부터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는데요. 후보들은 일단 내 앞에 있는 주자부터 잡고 보자는 일명 꼬리 잡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일단 홍준표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공격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한번 들어보죠. 요즘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이 그런데 참 특이한 경우를 경험했다. 페이스북에 한 줄을 썼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묘소를 참배한 뒤 김 전 총리 부인 박용옥 여사가 별세했을 때 반려견이 식음을 전폐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SNS에 썼다는 건데요.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신인 점을 비유적으로 비판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홍 의원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토론과 검증이 이뤄지면 자신에 대한 지지가 올라갈 것이란 주장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잡고 유승민이 홍준표 후보를 잡겠다. 그게 아마 이 앞으로 2달 보름 정도의 드라마가 될 거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 비공개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참배에 나섰는데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 공략에 집중했던 최 전 원장이 외연 확장에 나서며 변화를 꾀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야권 내 지지율 선두는 윤석열 전 총장인데요. 역시 전략이 무대응일까요? 네, 윤석열 캠프는 일단 당내 공격에 대해서는 이 1등 후보의 숙명이라면서 맞대응보단 마이웨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로 예정된 부동산 공약 발표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를 다음 달 15일 8명으로 10월 8일 4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네. 후보군이 좁혀지면 당내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순한 헐뜯기가 아니라 검증과 비전 경쟁을 위한 치열함의 길을 여야 모두에게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지금 제 뒤로 지도 하나 보이시죠? 전북 완주군에 있는 작은 면인데요. 이 한 곳에만 거리 두기가 2, 3, 4, 그러니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2.5km 차로 2, 3분만 타고 가면 방역 수칙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민들은 황당할 따름인데요. 어쩌다 이런 촌극이 빚어진 건지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와 농촌이 섞여 있는 도농복합지역인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에 속한 이 동네는 어제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습니다. 같은 날 전주시가 4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한 것과 보조를 맞춘 겁니다. 하지만 다른 동네들 사정은 다릅니다. 바로 옆 동네는 혁신도시에 속해 있는데도 거리두기 3단계, 혁신도시에 편입되지 않은 동네는 2단계입니다. 면 단위에서 3가지 거리두기 기준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 이곳이 유일합니다. 당초 혁신도시에 속한 마을들은 거리두기 3단계였는데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주시와 맞닿은 곳만 일단 4단계로 올렸다는 설명입니다. 중심 지역만큼 전주하고 한번 맞춰보고 인구 밀도가 좀 적은 지역은 3단계,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단계, 3단계, 4단계가 공존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4단계 지역에선 2명이 밤 9시까지 모일 수 있지만 2단계가 적용된 이웃 동네에선 6명이 더 모여 자정까지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인데 이제 어디가 몇 단계고 몇 단계인지 잘 모르겠어서 되게 굉장히 혼란되고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완주군은 일주일 정도 확진자 상황을 지켜본 뒤 거리두기 단계를 통일할지 결정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굵직굵직한 사건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운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빌렸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좌엔 7년 가까운 세월 매달 100만 원의 돈이 입금된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돈을 몇 년 동안 매달 나눠서 빌렸다는 말을 믿어야 할까요? 경찰 간부가 아니었다면 가능했을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채널A 탐사보도팀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경찰이 경찰한테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그만큼 혐의가 중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문제가 된 경찰관은 지난 6월까지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을 지낸 장모 총경입니다. 총경이면 일선경찰서의 서장급입니다. 네. 지금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이 돼서 직위 해제된 상태이긴 하지만 정식 수사로 전환한 지 5개월 만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무려 7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부산 지역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데 예. 경찰은 통장에 입금된 돈만 해도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겁니까? 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장총경의 은행 계좌였습니다. 네. 매달 100만 원 정도의 돈이 수년간 장총경의 계좌로 입금이 된 건데 경찰은 오랜 기간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토대로 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예.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보면 뇌물수수 액수가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일 경우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게 뇌물이고 뇌물을 받았다면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경찰대 출신인 장총경이 해당 업자를 알게 된 건 부산 지역에서 수사와 형사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 2010년대 중반 장총경이 서울로 발령을 받아 온 뒤에도 계속해서 돈을 받아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총경이 업자의 청탁을 받고 업자 혹은 업자의 지인과 관련한 사건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 돈을 받은 시점에서 장총경이 근무했던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는 대한민국의 주요 강력사건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장 총경이 여기만 경찰청 폭력계장과 강력계장도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업자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을 받고 수사기밀까지 누설했다면 이거 상당히 큰 범죄 아닙니까? 네, 장 총경은 지난 2018년 총경으로 승진한 뒤에도 굵직굵직한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부하 직원 성추행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는데 만약 누군가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경찰의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상당히 잘 나가고 조직에서도 인정받던 경찰입니다.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년간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다. 사건 등과 관련한 대가성은 없었으며 수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돈을 갚았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뇌물의 성격이었다면 증거가 남을 계좌로 받았겠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돈을 갚았다는 시점도 변수입니다. 장 총경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계기는 지난해 말 부산의 한 경찰서로 장 총경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진정이 들어오면서부터인데 그 전부터도 관련 소문이 떠돌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소문이 돌자 장 총경이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업자에게 부랴부랴 돈을 갚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돈을 나눠서 갚는 경우는 있지만 나눠서 빌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장 총경 말고도 박동주 전 강남경찰서장의 비위 의혹 채널A가 단독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4가지 의혹을 받고 있었죠. 근무 시간에 여직원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비롯해서 술값 대납 의혹, 건설업자로부터 호화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았는데 저희의 취재 결과입니다. 경찰이 호화 리조트 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에 박동주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사실 뭐 대한민국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오늘도 묵묵히 시민들을 위해서 뛰고 있을 겁니다. 몇몇의 좀 잘못된 행동 때문에 고생하는 동료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산 백신을 맞은 사람만 접종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미국 백신에 뒤져서는 안 된다는 시진핑 정부 의지가 그만큼 강한 거죠. 그래서일까요? 중국 내 접종률도 이미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효과도 뛰어나다고 중국 정부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믿을만 할까요?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이 직접 중국 백신을 맞고 취재기를 전해왔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시노팜과 시노백 이렇게 2가지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2백신 모두 WHO 승인을 받았고 중국에서만 20억회 가까이 접종이 됐지만 여전히 안전성 논란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권을 들고 백신 접종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징 위생건강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비율은 무려 95%. 그런데도 델타 변이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백신을 맞으려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을 기다린 끝에 입장했습니다. 今天我们带的疫苗是什么？您可以自己选2种，科兴和国药。 WHO에 따르면 시노팜의 예방 효과는 78.1%인 반면 시노백은 50%로 당연히 시노팜 인기가 높습니다. 你要国药，想要国药的没有。他说过我可以选择。选不了今天。为什么？昨天可以选。 결국 기자는 시노백을 맞았고 30분 동안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한 후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不要喝酒，不要吃海鲜，不要吃牛羊肉。 물 백신이라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흘 내내 주사 맞은 팔이 뻐근하고 갈증이 심해 물을 자주 마셔야 했습니다. 중국에선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어도 중국에서는 미접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을 하려면 중국산 백신을 또 맞아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중국 전체로 20억 회분의 접종이 이뤄졌지만 공식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선진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비판하며 전 세계 112개국에 5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했습니다. 大国要负起责任，多提供一些疫苗给有急需的发展中国家。 하지만 시노백을 주로 맞은 인도네시아에서 돌파 감염이 10%나 발생하며 중국은 체면을 구겼습니다. 눈에 가시인 대만은 임상 3상 시험도 마치지 않은 자국산 메디젠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백신 만리장성을 쌓겠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 한 명만 나와도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극약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집값, 전셋값 다 폭등했는데 대출길이 막혔습니다. 대출이 된다고 해도요, 금리마저 줄줄이 올랐습니다. 공공서민대출인 보금자리론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물론 정부는 연소득이 적은 청년한테는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대신 월세만,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집 사지 말고 평생 남의 집 월세만 살란 얘기냐, 실수요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 언덕길에 위치한 823세대 규모 아파트. 가장 작은 전용 면적 47제곱미터는 시세 6억 원 이하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서민대출로 불리지만 다음 달부터는 금리가 오릅니다. 연소득 합 8천만 원인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으로 3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30년 만기 고정금리가 현재 2.85%지만 다음 달부터는 2.95%로 올라갑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금리 인상 요인에도 그동안 동결해왔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이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대출을 걸어 잠그고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보금자리론마저 금리가 오르자 서민들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대출까지 막힌 상황. 당장 내년에 서울에 살 집을 좀 구해야 되는데 전세까지도 어렵다고 하니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좀 막막한 상황이죠. 아무래도 매달 고정지출이 나가는 비용이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목돈 마감들기는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죠.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무이자로 월세 대출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거 절벽에 내몰린 실수요자들은 평생 월세나 살란 얘기라며 정부 대책에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이렇게 우울한 뉴스가 많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꽃을 정기적으로 구독해보시면 어떨까요? 집안 분위기도 화사해지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화훼 농가에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염희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진혜경 씨 집으로 월요일 아침마다 꽃상자가 배달됩니다. 곰인형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테디베어 해바라기에 루드베키아, 기린초 등 평소 보기 힘든 꽃들이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선물 받는 느낌? 그냥 제가 제 가족한테, 제가 제 자신한테 선물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좀 기분도 좋고 그냥 좀 서프라이즈 같은? 화훼 농가는 코로나로 각종 행사와 모임이 줄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꽃은 쓰레기로 전락했고 짓밟고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실제로 꽃 거래액은 코로나 전보다 3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농가가 찾은 활로는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30년간 꽃집을 운영 중인 배정구 씨. 구독 서비스로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가능하고 매주 다양하고 새로운 꽃을 소개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돈이 월급처럼 그렇게 들어오니까 새로운 거를 개발하니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화훼업계는 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구독 서비스 판로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줄다 보니까 비싼 임대료 및 인건비를 주기가 어려워서 꽃 가게들이 문을 많이 닫고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꽃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많은.
일상 속 꽃소비가 화훼 농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염희진입니다. 가을 장마가 찾아온 8월의 끝자락에서 제주도는 뒤늦게 폭염이 기승입니다. 오늘 제주 서부와 북부, 동부엔 폭염주의보가 발표됐고요. 오늘 한낮에 32도를 쑥 넘겼는데요. 내일도 제주도는 무덥겠습니다. 밤엔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한낮에 최고 3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도 30도에 가까이 올라서 덥겠습니다만 서울은 최고 25도, 대전 26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보다 더 많은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 남쪽에 오전까지 오다가 낮엔 남부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중부엔 최대 30mm, 남부엔 최대 60mm가량 오겠고요. 내일 오후 한때에는 제주에 최대 20mm, 적은 양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장마는 다음 주까지도 전국 곳곳에 이어지겠습니다. 주간 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